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와, 새해가 또 밝았네요.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책다방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다시 드리고 나니 무언가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여러분을 위해 역사를 직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진실이라 알고 있었던 세계 역사의 민낯과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면서 우리의 사고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그레이엄 도널드 지음, 이영진 외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미스터리 세계사입니다. 미스터리 세계사는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 중요한 사건과 인물에 얽힌 미스터리를 다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 많은 것이 실은 허위와 날조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의도적으로 날조된 이야기부터 가짜 모험담, 추악한 살인사건의 진상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왜 그런 가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흥미롭게 파헤치면서 날짜나 정보, 반대 의견까지 모두 비교하고 점검하여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미스터리 세계사는 마치 캐캐 묵은 기록의 먼지를 걷어내듯 역사의 이면까지 샅샅이 파헤쳐 왜곡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과서같이 딱딱한 역사에서 벗어나 진짜 역사의 민낯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아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충격과 반전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스터리 세계사, 그레이엄 도널드 지음, 이영진 외 옮김. 프랑스인들이 지어낸 국민영웅 잔다르크. 많은 이야기들이 잔다르크를 15세기 초의 여성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100년 전쟁에 참가하여 침략군인 영국 부르고뉴 동맹군에 맞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마녀 혐의로 체포되어 루앙 시장터에서 화형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프랑스인이 아니었고 군대를 지휘하거나 전투에 출정한 적도 없으며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적도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그릇된 사실들이 모여 이 우상적 인물을 창조하게 된 걸까? 잔다르크는 1466년에 프랑스 로렌 지방 동레미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1766년까지 프랑스에 동화되지 않은 독립공국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은 자크 타르체다. 다르크스, 다르크, 타르체로 다양하게 표기되지만 적어도 다르크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아포스트로피는 15세기 당시 프랑스 이름에 사용된 적이 없고 그의 출신지일지도 모를 아르크라는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이사벨 드 부통, 부통 출신의 이사벨이라는 뜻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로메라는 성씨도 부여받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그 자격에 걸맞게 로마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부부의 세례받은 딸의 이름은
원래 잔이 아닌 자네트였다. 다르크의 오독에서 나온 잔다르크. 아르크 출신의 잔이라는 뜻의 이 칭호는 19세기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생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는 라퓨셀, 즉 처녀로 불렸다. 로메 부부의 집안은 단순한 농민 집안이 아니었다. 크게 성공한 농부이자 지역 유지였던 그녀의 아버지 자크는 그 애가 프랑스에 간다면 내 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동네미인들이 자신들을 프랑스인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의 노트르담에서 발견된 연대기에는 자네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을 사실로 여기는 이들은 없다. 프랑스의 매우 저명한 역사가 로조 카라티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나는 우리 프랑스인들이 학교에서 잔다르크에 관해 배운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에 관한 거의 전부가 애국심을 고취할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던 19세기 프랑스에서 창작된 듯하다. 당시 프랑스는 영웅을 원했다. 하지만 혁명의 신화들은 너무 피비린내가 나서 국가의 수호성인 이야기를 거의 지어내다시피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실상은 약간 다르다.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에 나가서 했던 역할은 없거나 아주 미미했다. 오를레앙이 포위전을 겪은 적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 봐도 그녀를 오를레앙의 해방자로 보기는 힘들다. 잉글랜드인들도 그녀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녀를 신문하고 이단 선고를 내린 곳은 프랑스 종교재판과 그에 관여한 파리 대학이었다. 사실 우리의 민족 영웅을 죽인 이는 바로 우리였다. 우리가 잉글랜드인들과 문제가 있었다 해도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잔다르크가 19세기에 지어낸 인물이고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기껏해야 궁에서 주는 1급을 받으며 깃발이나 들고 군대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처녀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카라티니뿐만은 아니다. 당시 프랑스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잉글랜드인들이 프랑스 외곽의 부르고뉴인들과 동맹하여 프랑스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고 그 결과 프랑스 왕실은 루아르강 유역의 신홍으로 대피해야 했다. 잔다르크의 전체 전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정도로 문맹인 16세 시골 소녀가 신홍성으로 말을 몰고 가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신하들 사이에 숨어있던 샤를 황태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내고 자신이 두 성녀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들로부터 몇 가지 예언을 받았다고 얘기한 뒤 전투사령관이 되어 유유히 걸어나오는 이야기를 믿어야만 한다. 황태자가 어수룩해서 그녀에게 군대를 내주었다고 해도 전투 경험이 많은 군대들이 그녀의 깃발 아래 배속되어 전술과 무기도 모르는 그녀를 순순히 따랐다고 믿는 것이 현실적일까? 이 오를레앙의 처녀 이야기가 정말로 잔다르크의 전설을 담고 있다면 그녀의 삶을 세세하게 전하는 최초의 전기가 17세기 들어서야 파리 소르본 대학의 신학 교수인 에드몬드 리처에 의해 집필되었고 그 원고도 1911년까지는 문서실에서 미간행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리처 교수 이후에는 1753년에 니콜라 랭글레 듀 프레스노이가 다시 그 주제를 다루었다. 다시 1세기가 흐른 뒤 줄루 키사라의 열정적인 집필로 인해 오늘날 가장 인정받는 오를레앙 처녀의 일생, 재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5권의 결정판으로 나온다. 이 세 작품은 어떤 근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17세기에, 두 번째는 18세기에, 마지막은 19세기에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15세기 초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관찰과 평가의 연결고리도 없다. 잔다르크의 재판에 관한 전설에도 몇 가지 왜곡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노트르담 기록에 따르면 그 재판에는 장 르 마에트로가
피고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잉글랜드 측 파견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법과 달리 엉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성처녀의 죄목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신명기 25장 5절에 위배되게 남성의 복장을 한 것이었다. 그녀가 갑옷 차림으로 군대를 이끌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죄목도 있었다고 하는데 14세기와 15세기에는 갑옷 차림의 여성이 군대를 이끄는 일이 오늘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흔했기 때문에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 예로 몽포르의 자는 갑옷 차림으로 헤네본에서 방어군을 조직하여 300명의 기수를 이끌고 브레스트로 출장한 바 있다. 1346년에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왕비 에노이 필리파가 남편이 왕궁을 비운 사이 12,000명의 스코틀랜드 침략자를 상대로 군대를 이끈 적이 있다. 14세기에는 벨레빌의 잔이 영국 해협에 늘어서 있던 잉글랜드 군함을 격파한 뒤 프랑스 북부로 군대를 몰고 간 적도 있다. 1383년에는 다름 아닌 교황 보니파스가 갑옷 차림으로 십자군 전쟁에 나가 싸운 제노바 아가씨들을 열렬하게 칭송했다. 덴마크의 마가렛, 방티에부르의 잔, 바바리아의 자클린, 로렌의 이사벨라, 샤티옹의 잔 등은 모두 당대의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끈 여성들이다. 심지어 잉글랜드 침략자들과 동맹하여 성처녀의 사형을 주장했던 반역자 부르고뉴인들조차 여성 포병대를 소집한 적이 있다. 프랑스는 갑옷을 입은 처녀 병사들로 북적였다. 교황이 이에 진절이라도 난 게 아니라면 왜 루앙의 성직자들이 잔다르크도 그랬다는 이유로 분개하겠는가? 재판 기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매우 박식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그녀가 기소자들을 매우 유식하게 조롱하고 신학의 세밀한 핵심까지 너무 훌륭하게 지적한 나머지 그녀에게 화형을 명한 이들마저 내키지 않지만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그녀는 문맹의 19살 소녀에 불과했는데 그렇게까지 놀라운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 설령 그런 재판과 형집행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전설이 전하는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뜻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 같지는 않다. 그녀는 1431년 5월 24일 아침에 화영토로 인설되었다가 자신의 끔찍한 종말을 직시하게 되자 종신령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기로 한다. 자신이 들은 목소리가 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남성의 복장을 하지 않기로 서약함으로써 그녀의 철회 선언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5월 29일에 주교들이 불시에 감옥을 찾았을 때 다시 그녀가 남성의 복장을 입은 모습이 발각되었고 이에 이단자로서 바로 다음 날 화형에 처해지도록 선고받는다. 결국 그녀는 1431년 5월 30일에 루앙의 구시장터에서 말뚝에 묶였고 화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점을 더욱 흐리는 일은 성처녀가 루앙에서 화형당한 게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이다. 루앙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1439년 8월 1일에 당시의 관리들이 그녀에게 오를레앙 전투의 복무에 대한 대가로 210리브르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 의혹의 문서들은 18세기 말에 프랑스 정치인 프랑스와 다니엘 플루슈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고 이후 다음 세기에 벨기에의 골동품 수집가 조세 옥타브 델피에르에 의해 신빙성이 부여되었다. 브루어의 어구 및 우화 사전에 이 고브엠 브루어 박사가 남긴 1898년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옥타브 델피에르는 의혹의 역사라는 소책자에서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루앙에서 화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17세기에 비그니어 신부가 메치의 기록보관서에서 발견한 문서를 통해 잔다르크가 아르모이지의 시웨르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메치에서 거주하면서
한 가족의 어머니로 살았음을 입증했다. 그 뒤에 비그니어는 가족 문서 상자에서 기사였던 아르모이지의 로베르와 처녀라는 별칭의 잔다르키 사이의 혼인계약서를 찾아냈다. 오를레앙의 메종드빌 문서고에서는 잔다르크가 1740년에 오빠 존에게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1435년과 1436년에 걸쳐 몇 차례 돈을 지급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오를레앙의 의회 기록에는 오를레앙의 포위전에 복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성처녀에게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M. 델피에르는 동일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순교는 잉글랜드인을 향한 증오심을 표출하기 위해 조작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잔다르크가 1431년 이후까지 생존했다는 다른 출처의 기록들도 남아있다. 오를레앙의 메종드빌에 보관된 고문서들과 성 티보드 매치의 사제장 일지에는 루앙 이후의 잔다르크에 대해 언급돼 있다. 오를레앙의 처녀에 관한 역사적 문제에서 폴루시가 전개한 주장들을 토대로 델피에르는 1855년의 9월 15일자 에서니엄에 그가 발견한 내용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어떤 식으로든 잔다르크의 이름과 국적에서부터 그녀의 공적, 재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적 사실에 커다란 의문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잔다르크 이야기는 그 진위성에 대해 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드라큘라 백작 부인 바토리 에르제베트의 진실. 바토리 에르제베트만큼 부당하게 비방당한 여성은 역사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드라큘라 백작 부인으로 유명한 바토리가 자신의 빼어난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하는 등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헝가리 여인은 1600년에서 1610년 사이에 자신의 성 주변 영지의 17개 마을에서 650명이 넘는 처녀들을 데려와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7세기 초 헝가리 시골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는 좀 거창한 수치로 보인다. 당시 17개 시골의 인구는 모두 합해도 400명을 넘지 않았다. 현대 루마니아의 일부인 중세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이자 드라큘라 백작의 실제 인물인 블라드 드라큘라도 오늘날 악명이 높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선정적인 판타지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이 백작 부인이 유별난 목욕물을 조달하기 위해 처녀 650명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는 그녀가 죽은 지 100년도 넘은 1729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 많은 처녀를 대상으로 식인행위, 흡혈귀적인 만행, 유사 성고문을 했다는 주장도 같은 출처에서 나왔다. 17세기 초 헝가리 가정의 하인들은 불행했다. 무언가 조금만 어겨도 그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로 잔인한 구타를 당했다. 바토리도 그런 잔인성의 측면에서 다른 귀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바토리가 몰락한 궁극적인 요인은 그녀의 부였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노린 이들의 탐욕과 정치적 조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토리는 현대 헝가리 극서부인 니르바투르에 있었던 부유한 특권계층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10세가 되자 16세의 페렌츠 나다스티 백작과 정혼했다. 이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두 가문 간의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결혼이었을 뿐 사랑이 없는 결합이었다. 몇 년 뒤 남편 페렌츠는 전쟁에만 정신이 팔리게 되고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1604년에 남편이 48세로 죽었을 당시 바토리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포함한 몇 개 국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자기 분수하기를 거부하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때는 헝가리 귀족의 거의 태반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반면
바토리는 거리낌 없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에 바토리 나다스티 부부의 재산이 모두 들어가게 되자 탐욕의 눈빛이 그녀에게 쏠렸고 여기저기에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바토리의 고위 집사나 고문이 모두 여성들이다 보니 이내 그녀의 궁정이 얄팍하게 위장한 마녀들의 집합소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바토리에게 자기 분수를 알게 할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했다. 그녀에 대한 음모를 주동한 인물은 헝가리의 국왕 마티아스 2세와 바토리의 사촌이기도 했던 제상 기오르기 투르조였다. 바토리는 마티아스 왕이 바토리의 영지에 진 막대한 빚으로 인해 파산하자 그를 도의적 재정적으로 계속 괴롭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투르조 역시 그녀에게 진 빚이 있었는데 이를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마티아스 왕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바토리에게 결혼을 제안해 채무를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바토리는 그의 면전에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왕은 투르조에게 바토리가 헝가리와 폴란드 일대에 강력한 동맹 세력을 많이 두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면서 그녀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린다. 폴란드에서 그녀의 삼촌이 왕으로 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티아스 왕의 작전이 펼쳐졌고 투르조는 1609년 혹은 1610년 12월 29일에 바토리를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투르조는 바토리가 체포 당시 한 가난한 처녀를 고문 중이었으며 그 옆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죽어 있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영장은 아무런 혐의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체포 이후에 발부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나온 처녀를 만났거나 거기 있었다던 시체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가 극적 효과를 노린 투르조에 의해 날조된 것으로 보인다. 투르조는 바토리를 저택에 연금한 채 그녀가 신임하던 최측근 인물 4명 일로나조, 도라, 카타, 자노스 피코를 끌어낸 뒤 고문하여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신체 부위가 훼손되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지자 바토리가 성 안에서 흑마술에 심취했던 마녀였으며 정기적으로 사탄의 제단에 처녀들을 올려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혐의에 동의했다. 투르조는 1611년 1월 2일에 자신의 가까운 친구를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배심원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재판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너무 호되게 꾸민 나머지 이 끔찍한 재판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이후 1월 7일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투르조는 바토리가 자신의 악마 같고 살인적인 모든 행적을 기록해놓은 끔찍한 일기라며 뭔가를 기적적으로 찾아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필적은 다른 문서에 나와 있는 그녀의 필적과 전혀 유사한 점이 없었다. 투르조는 자신의 증거물에 대해 거북한 질문들이 제기될까봐 재판을 라틴어로 진행하게 했다. 법정에 선 증인들도 결박되고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질문에 대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저을 수밖에 없었다. 말하기가 허용된 증인들은 오직 소문에 맞는 증거만 전달할 수 있었다. 밝혀진 전후 정황에 의해 거짓말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거짓 증거들이 채택되었고 유죄 판결에 저해되는 것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바토리에게 희생되었다고 추정되는 희생자들의 어떤 가족들도 소환되지 않았으며 소송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은 새벽까지 깨어서 문서에 골치 아픈 불일치나 모순된 내용이 없도록 내용을 갈고 다듬었다. 훌륭한 분별력이 있던 바토리조차 변론을 하거나 제스처 게임에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투르조의 쇼는 웃기는 코미디였다. 당연히 투르조와 마티아스 왕은 교활한 수단을 통해 재판을 멋대로 진행했고 결국 바토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투르조의 아내는 바토리의 성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마음에 들거나 값어치 나가는 것을 모조리 뒤져서 가져갔다.
마티아스 왕과 투르조의 채무도 무효로 판정받았고 바토리의 토지와 재산 대부분도 핵심 관련자들에게 분할되었다. 4명의 핵심 증인도 곧장 사형에 처해지면서 상황은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투르조는 자신이 너무 심한 처사를 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전설처럼 바토리를 어떤 방의 벽에 매달아 놓고 굶어 죽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입을 열어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바토리를 카르파티아 산맥의 차흐티제 성에 살게 해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1614년 54세의 나이로 자연사할 때까지 살았다. 투르조가 아무리 기상천외한 혐의를 바토리에게 뒤집어 씌웠어도 피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나 피를 마시는 흡혈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투르조조차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는 않았다. 이는 라즐로 트로치치라는 매우 편파적인 예수의 수도사가 그의 책 헝가리와 그 왕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 다채로운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트로치치는 자신의 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 요량으로 핏물 목욕이나 사탄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집어넣었다. 그럴듯한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세계 반바퀴를 돈다라는 속담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바토리의 경우가 제격일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 남자로 살았던 제임스 베리. 여교황설은 정말 터무니없지만 실제로 역사상 많은 여성들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남자 행세를 해왔다. 이런 예로 19세기에 영국군 군의관이라는 높은 직위까지 올랐던 제임스 베리보다 더 대단한 여성은 없을 것이다. 의사 제임스 베리로 살았던 이 여성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녀는 1789년이나 1792년에 코크에서 출생했으며 그 후에는 유력한 아일랜드 화가였던 제임스 베리가 관장하는 런던의 한 화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집단에는 화가 제임스 베리의 여동생인 메리앤 벌크리도 끼어 있었는데 어린 베리는 그녀를 숙모라고 불렀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실 베리의 엄마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망명 중이던 베네수엘라 혁명가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와 스코틀랜드 버컨 가문의 11번째 백작인 데이비드 스튜어트 어스킨도 이 모임에 끼어 있었다. 그들의 주변 인물 중에는 레글랑경으로 더 유명한 피츠로이 서머셋과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식민지의 주지사가 된 그의 형 찰스 서머셋 경처럼 안정적 기반을 가진 유력한 인물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당시 마가레트라 불리던 이 여성은 차후의 인생까지 그녀를 잘 이끌어줄 좋은 인맥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시점엔가 그녀는 마가레트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란다 장교의 이름을 쓰기로 결정한다. 미란다 장교는 어스킨과 함께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유별날 정도로 열렬히 찬동하는 인물이었다. 베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자 행세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란다는 베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강력하게 조언했다. 당시에는 이런 묘책이라도 써야 했다.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50년이나 지난 후였다. 영국 최초로 여성임을 공개하고 의사가 된 이는 1865년에 의사 자격을 얻은 엘리자베스 게럿이었다. 장난으로 시작된 게임이었든 어스킨의 엉뚱한 사회학적 실험이었든 이로 인해 미란다는 정해진 인생길을 가게 된다. 미란다는 화가 제임스 베리가 마지막에 앓았던 치명적인 병을 치료했던 의사 에드워드 프라이어로부터 벼락치기 과외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의학 지식을 습득했고 그 결과 1809년 11월에 제임스 미란다 스튜어트 베일이라는 이름으로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키가 작고 허약하고 외모까지 예쁘장하게 생겨서
일부 교수들로부터 잘못된 의혹을 받기도 했다. 베리가 남자치고는 너무 계집애같이 생긴 탓에 일부 교수들은 1812년에 있을 최종 시험을 치르기엔 베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스킨은 베리가 성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주장으로 교수진의 기세를 눌러버렸다. 베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퇴 탈장에 관한 논문을 모두 라틴어로 써서 최종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했고 이 논문을 어스킨에게 헌사했다. 그녀는 가이지앤 세인트 토머스 병원에서 교육을 좀 더 받기 위해 불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런던으로 향했다가 1813년에 왕립외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대단한 능력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인기는 별로 없었다. 무심한 듯 냉담한 성격에 입도 거칠고 솔직해서 남들의 실수나 무능력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럼 없이 비판하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리가 영국 정계와 런던 전역에 영향력을 휘두르는 인물인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가 화를 내도 사람들은 그 모욕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1816년에 베리는 군의관 중위로 진급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베이 군병원에 임시로 파견된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상관인 군의관 맥랩 소령에게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빈약한 숙소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 서머셋 주지사의 관저에 머무르겠다고 통보한다. 이후 10년간 베리와 서머셋 주지사는 가깝게 생활했고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케이프타운에서는 이 두 사람이 동성애 관계일 거라는 추측성 소문이 무성했다. 서머셋이 베리를 그 지역 모든 의료시설의 감사관 자리에 임명하자 그 소문은 날개를 달고 더욱 돌아다녔다. 아마 그 둘의 관계는 육체적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베리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몸에서 임신선들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1819년에 갑자기 케이프타운에서 영국으로 떠나 몇 개월 동안 종적을 감춘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암시한다. 베리는 1829년에 병석에 누운 찰스 서머셋 경을 간호하기 위해 군대를 무단 이탈하여 영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서머셋은 1826년에 건강 악화로 주지사직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녀가 복무를 이탈한 게 이런 때만은 아니어서 그때마다 그녀의 상관은 법정에 서야 했다. 그러나 베리는 한 번도 자신의 직책을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진 않았다. 군대 생활을 할 때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그녀의 복무는 모범적이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 엄격한 위생체제를 모든 군병원에 도입했고 그뿐 아니라 모든 병사 가족을 위한 의료제도도 도입했다. 1826년 7월 25일에는 식탁에서 갑작스럽게 지역상인 토머스 먼닉의 아내 비렐미나 먼닉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럽 최초의 성공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기록된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살아남은 최초의 시술 사례였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이 입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아기 이름을 제임스 베리 먼닉이라고 지었다. 이 사내아이의 자손인 제임스 베리 먼닉 허트조그는 이후 1924년에서 1939년까지 남아프리카 총리를 역임하게 된다. 한편 베리의 개인적 삶과 관련한 하나의 아이러니는 그녀가 항상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여겼다. 당연하지 않았을까? 베리는 대단한 바람둥이로 인식되어서 한 번은 주지사의 보좌관이던 조시아스 클로에트 대위의 여자친구와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그 대위와 권총 결투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엔 둘 다 결투에서 살아남아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베리는 캐나다에서 의무 복무를 짧게 마치고 준장급에 해당하는 군병원 감찰관으로 진급한 후 런던으로 송환되어 1865년 7월 25일에 사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옷을 입힌 채 바로 매장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가정부 소피아 비숍은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제대로 입간하고자 했다. 군의관 D.R. 맥키넌 소령이 도착하여 가정부를 방 밖으로 내보낸 뒤 베리가 이질로 인한 남성 사망자라는 사망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을 때 그 가정부는 이미 베리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한 후였다. 맥키논 팀은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특수부처럼 기민하게 사태를 처리했다.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 베리의 메를리본 집으로 마차를 타고 가서 모든 종이 조각과 개인 물품을 깡그리 없앴다. 베리의 하인이던 자마이카인 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듣거나 보았던 모든 것을 잊기로 주의를 받은 뒤 돈 봉투와 편도 항공권을 손에 쥔 채 한 마차에 태워져 곧장 부두로 보내졌다. 그가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건달들에게 사실상 붙잡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배를 타고 떠난 뒤 그의 소식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소피아 비숍은 맥키넌을 찾아가 자신의 침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 내쫓기자 곧장 여러 신문사들에게 베리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 무렵 베리는 벌써 런던의 캔잘그린 공원 묘지에 군대 명예장으로 장례된 상태였고 그녀의 모든 기록도 육군본부에서 비밀스럽게 사라진 상태였다. 그 훌륭했던 군의관 베리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녀가 어떤 부정한 왕실연애의 산물이었을까와 같은 상상처럼 제임스 미란다 스튜어트 베리의 진짜 정체에 관해 많은 선정적인 억측이 존재해왔다. 확실한 건 매우 유력한 인물들이 그녀를 주변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명절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북적거리는 맛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위기에서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고 계실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오늘 들려드린 이 역사 이야기가 이야기거리로 나오게 된다면 저도 참 흐뭇할 것 같네요. 제 욕심이 너무 크죠?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